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의 경우는 일단은 그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 굉장히 호가 많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집필하는 그 문체 특징상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은 거가 힘들긴 하지만, 저의 경우는 일단 이 사람의 작품을 개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면은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는 게, 아직까지 이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소설은 중간에 재미없다 하더라도 끝을 봐야지만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뭐 개미든 타나토노트는 또 신이든 고양이든 뭐든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소설이에요. 하나의 소설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오는 모든 책들은 읽어봐야지 그 소설의 끝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토지 같은 느낌이군요. 토지보다 더 광대하죠. 네. 네,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왠지 이분의 책은 저한테는 되게 오래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느낌이랄까? 아련하게 미련이 남는데 막상 찾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야. 가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찬 게 아니고 차인 그 여자친구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워요, 늘. 그 안에서 이렇게 책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각 또는 새로운 지금까지 어떤 글이나 책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철학적 논제, 그다음에 사고의 깊이, 그다음에 이분이 알게 모르게 색깔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색을 표현하는 어떤 담대함 내지는 그 이분만의 어떤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다채롭고 또 경이로워서 되게 경험하고 싶은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질척거리고 질퍽질퍽해서 조금 힘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괴로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소설을 정독하는 분들이죠. 글자 하나하나를 모두 꼬박꼬박 읽어야 되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그렇게 읽기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설명을 하다가 내가 들어오는 모든 시각적인 묘사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 보면 이미 스토리 라인에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포화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중간중간에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그거나 단락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서브 스토리에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상황에 대한 묘사 부분을 훑어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부분 단락은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이거 패스해라.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넘어가고 메인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 나가서 한다라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편집자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야라고 글자 색깔을 좀 바꿔서 인쇄를 해주면. 근데 이제 그거죠. 이 작가의 소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권, 두 권, 세 권 읽다 보면은 학습이 돼? 네. 그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만 보면 알아요. 여기는 그거구나. 네. 이 사람의 묘사가 시작이 되었네. 그래서 이 정도는 이 사람 묘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속독 있잖아요. 속독 있죠. 속독은 머릿속에 있는 게 눈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죠. 거죠. 그렇게 중간중간에 훑고 지나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 얘가 지금 화가 났구나, 밥을 먹여야 되겠구나 거를 이제 경험해보면 알듯이 바로 그렇게 훌쩍 넘어갈 수 있다. 네, 훑고 넘어가더라도 왜 그런 게 있죠 또. 16편짜리 드라마지만 중간에 한 편을 내가 못 보아더라도 그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거기가 중요한 되게 키포인트가 있는 부분이면 또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부분만 이해하면 돼요. 그 부분만 다시 보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문제죠. 그게 한 5번 좀 보면은 판단이 돼요. 왜냐면 내가 훑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훑은 부분들. 그거는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훑긴 해야 되는 거군요. 그냥 건너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부분은 넘어가도 돼요. 그 부분은 패스해도 돼요, 사실상. 네. 이게 점점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을 읽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그쪽으로 같은데 비교되고 있는 누가 아니고요. 이렇게 네.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다. 네. 있다. 이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근데 사실상 소설이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제가- 어려운 것보다는 네. 얘기하세요.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글이 쭉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도 같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밀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언급하는 부분은 그죠. 그렇다고 힘들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봐달라. 끝까지 봐달라. 끝까지 보자. 보면 네가 모르는 경이함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저는 책을 두 번 읽지 그러니까 다독을 하지 않는 하나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 않는 성향인데 그 이제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시 이런 것처럼 이야기의 형태가 다른 책들은 또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게 메인인 책들은 반복해서 읽는 편이거든요. 소설만 반복해서 읽지 않는데 한 번 소화한 스토리를 다시 보는 게 되새김질을 하는 게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아서예요. 한 번 드라마나 본 영화를 다시 안 보는 것처럼 소설을 그렇게 소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베르베르 이분이 쓰신 소설은 다시 손이 안 가는 그런 건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헤일 메리는 2번 봤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을 만큼 재밌고 제가 워낙 SF나 판타지를 좋아해서 달의 여왕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여러 번 읽기도 했어요. 소설 중에도 몇 권의 책들은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읽을 때 그 앞서 보지 못했던 묘사나 혹은 표현이나 혹은 어떤 의식의 구조라든가 그 속독하는 방식으로 읽든 정독을 해서 읽던 내 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부각이 돼서 나에게 재미요소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베르베르는 다시 읽질 않는데 우연한 계기로 잠에 1권의 파트 1만 다시 읽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 기억이 안 나니까. 마지막 간에 갔는데 얘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끝까지 갔는데 앞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근데 처음에 읽었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미나 사상이나 어떤 정보나 관념이나 철학적 논제들이 쭉 이렇게 훑어져 와서 그걸 경험한 상태에서 앞을 다시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색다른 이 주인공의 상태랍니다. 정보가 달라지죠, 완전히. 네, 그 정보에 내가 이렇게 몰입이 되는 과정도 다르고 몰입이 된 다음에 이 주인공이 느끼는 시각적인 패턴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 그 사람이 극 중에서 느꼈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색깔로 와닿는 거죠. 그게 이분의 어떤 특징이겠구나 라는 느낌을 경험을 했지만 이상하게 다시 손은 가지 않는 묘한 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책을 수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타나토너스라는 책을 예전에 고등학생 때 MP3에 넣어갖고 숨겨서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전자책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택본이죠. 저는 이제 근데 이 책을 저는 구매도 했어요. 구매한 다음에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저작권에 대한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저작권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라서 책은 읽고 대신 또 택본도 있고 왜냐면 저는 샀기 때문에 택본 읽어도 된다라는 뭔가 그런 게 있었어서 그래서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는 정말 거의 꿀잠식으로 제가 잘한 거예요. 네. 책을 보면서 잠을 취할 수 있었다. 네, 정말 타나토너스를 보면서 정말 대단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르나르 본인도 그래서 잠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군대에 간 다음에 제가 신을 봤는데
신이라는 책은 정말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군대에 있는 시간보다 더 지루한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제 시간이 잘 가는 엄청난 소설이었는데 와 저는 그걸 읽으면서 자꾸 느꼈던 거는 와 이거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그냥 그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포화가 되는데 정보의 포화 상태에서 꽉 찼을 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포화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딱 그림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잖아요. 그림을 한 편의 그림을 싹 그리는데 그 한 편이 딱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넘어가지 않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네. 이전 상황에 대한 묘사라든가 스토리에 대한 묘사에 대한 감동이나 여운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서 네. 그 뒤에 스토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죠. 그냥 이제 그 한 장면을 완벽히 정독을 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저는 한번 읽어봅니다. 쫙 계속 그래서 저는 신이라는 책을 이제 전권을 다 독파를 하는데 저의 군생활을 다 마쳤어요. 문학이 다른 책들보다 그 깊이가 더한 것 같아요. 신을 주제로 하니까 그 깊이감이 더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난해한데 난해한 걸 어떻게 좀 이렇게 순화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그대로 날 것처럼 그러니까 라우 상태로 그냥 내보낸 듯한 느낌도 좀 살짝 있고 네. 그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세계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거기서는 너무나 자유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히려 신은 부담이 덜한 책이었다고 해야 될까? 그죠. 이제 신이 난이도가 그래도 저 네. 개인적으로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판타지의 극강이잖아요. 판타지의 극강에 있어서 모든 게 자유롭고 모든 게 가능한 그 상태의 것들의 주제를 인쪽으로 끌어내려와서 그냥 그 날 그대로 보여준 느낌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접근할 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한 상태라. 인간의 허용성을 오히려 오픈을 하게 해준. 그치. 네, 이게 SF 판타지라고 하면, SF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뭔가 마음이 다치는데, 네. 그냥 판타지야. 판타지야. 그쵸. 이거는 그냥 판타지이기 때문에 너가 그냥 흡수해. 허락? 신은 그 이제 타나토노트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작가의 죽음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면서 종결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그거죠. 굉장히 처음에는 꿀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꿀잠을 방해했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타나토노트 같은 경우는 몰입을 굉장히 하면서 봤던 저도 몰입을 한 그걸 번 읽었던 시기가 한 6년 전? 8년 전? 처음 봤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개미가 91년도인가 92년도에 출간이 나왔고 한 1, 2년 이내에 아마 그 맞아요. 초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92년도, 93년도 정도 되겠죠. 그때 봤어요. 20년 가까이 된 거네요. 20년 저는 아니죠. 더 오래됐죠.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거 30년? 아까 읽은 데가? 읽은 시간. 그리고 최근에 다시 본 거고. 타나토노트 제가 08년도에 봤습니다. 그래서 08년도? 네. 네. 2008년도. 네. 타나토노트가 94년작이래요. 그러니까 몇 년이면 딱 30년 되는 거죠. 그 틈에 보았고, 그래요. 죽음에 관련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미스터리라던가 그런 거에, 영혼에도 무게가 있다고 뭐 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자기가 공수서 보면서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음을 또 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물론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워낙에 성지면 전해된 소설이니까 이제는 뭐 볼 사람은 다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상황을 이제 우주와 연결을 시키고 네. 우주와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그 우주 안에 신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확장이라는 우주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신을 베르베르가 아닌 다른 사람 걸 읽었나 봐. 왜 내용이 뭐 다르지? 타나토노트에서는 실제로 타나토노트에는 죽음에 관련되는 부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사들의 뭐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천사들의 제국. 천사들의 제국.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사가 되는 상황이고 네. 천사 이후에 신이 되는 상황들을 네. 단계별로 묘사를 하는데 아하. 그 단계가
미지의 세계가 아닌 우주의 세계로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판타지인데 SF로 넘어오시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약간의 그런 SF적인 우주적인 부분들을 항상 갖고 있지만 우주가 저 하늘에 있는 우주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우주라는 그렇죠.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라만상의 우주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신이라는, 그러니까 타나토마트를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고3 때죠. 고3 때 읽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신이라는 책을 읽게 된 거였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 됐었던 거죠. 이제 죽음에 대한 시리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신이라는 거를 보면서도, 와, 이게, 뭐, 저 나름대로의 저도 죽음이라는 걸 해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죽음이라는 건 다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베르나르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에 관한,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읽으면서, 아, 사람이 이제 확장을 하면 이 정도로 확장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확장성이라든지, 저는 그렇죠. 네, 그런 확장성에 관련해서 제가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때 저도 나도 이렇게 한번 소설을 써봐야지 하면서 주절주절 썼다가 저는 그냥 주절주절 써기만 했던. 개미부터 시작해서 제가 읽은 잠까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주제예요. 확장성,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넘어서는 네. 그런 얘기들을 가능한 것처럼. 잠에서도 약간 그런 거죠. 그 무의식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자기의 육신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 제5의 형태의 인간 뭐 이런 개념들이 워낙 아주 자주 등장하고 맞아.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거의 일맥상통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분이 원하시는 미래 인간상이 어떤 거겠구나라고 가늠이 될 정도니까. 그런 거는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3의 인류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제3의 인류. 제3의 인류 봤나? 아니 안 봤어요. 그게 약간 그런 인류의 미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그분의 상상력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어. 또 내가 다른 잠을 인류. 읽고 제3의 인류를 가려다가 중단해 놓은 상태라 포기했거든요. 네. 그 신에 관련되는 부분 그래요. 그렇게 확장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또 뜻하지는 반전을 줘요. 작가는. 너무 거기서 저는 폭발을 해갖고. 네. 그 반전이 쇼킹할 수도 있고 쇼킹합니다. 저는 그때가 병장이었거든요. 화날 수도 있고 네. 그런 반전이니까 그거는 아마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책을 읽어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를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쵸. 그런 작가니까. 노르웨이의 숲을 필두로 수많은 네. 이제 어떤 이 팬층을 아주 공고히 가지고 계신 분인데 1984도 그렇고 그 일본에서조차도 아주 매니아가 아주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대중적인 작가는 아닌데 대중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시면서 어마어마한 팬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고정 팬층이 단단하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베르베르 이분이 저는 이 서양의 무라카미 하루키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 책의 그 글의 어떤 묘사 방식도 그렇고 이야기의 설명도 그렇고 결말에서 가끔 너무 허무하게 또 약 올리는 듯한 그런 결말을 볼 때거나 장면을 전환할 때거나 과정 이런 것들이 꽤 많은 이렇게 공통점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요? 너무 난해해서 나한테는. 그런데 그 공통점이 결국엔 동양권에서 좋아하는 작가라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 엄청나요. 네, 근데 그리고 또 뭐 서양권에서도 그분의 어떤 오묘한 세계관 그런 것들에 또 한참 빠져들 시기에 시작을 해서 여전히 팬층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는 꽤 명망 있는 작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좋아하는 매니아층인 분들 또 그런 류의 언어학적 또는 이 생태학적 느낌을 굉장히 체질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세계관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총평 한번 해주시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해주시고. 베르베르. 총평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면 좋다. 개미에서부터 읽어보되 그분의 모든 작품을 한 번씩은 다 읽어보는 게 좋겠다.
라는 걸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느낌인데요. 뭐 이거 참 좋은데 이거 뭐라 말을 설명하려고. 한 가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 직진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웬만한 작가분들의 글은 시대에 관계없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서 가도 자기 기호에 맞춰서 읽을 수 있는 되게 이 자유로움이 있는데 이분의 책은 왠지 개미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책을 쓰신 것 같아서. 사실상 근데 어느 책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이야기의 문제는 없어, 스토리의 문제는 그렇죠. 없는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의 작품을 제대로 보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는데 뭐 몇몇 시즌이 있어서 네. 그 중간에 뭐 한 3시즌부터 보더라도 이야기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최초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마블 시리즈 같은 거야. 그렇죠. 마블 네. 시리즈의 그런 거죠. 뭐 저기 그 수많은 마블 시리즈 이름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헐크를 보는데 헐크만 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네. 최초의 마블 시리즈인 그 아이언맨 1탄부터 보게 된다면은 스토리 전개를 다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 안에 끼어 있는 이 세계관, 그쵸. 멀티버스의 세계관을 하나씩 접하면서 그거의 총합체인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잘 그 흐름을 읽어갈 수 있으니까 개미부터 읽어보는 게 그러니까 개미가 오히려 아이언맨 1 그렇죠. 그런 그런 느낌이지 식인 않을까. 거죠. 아이언맨, 그 다음에 그렇지. 토르, 헐크, 그다음에 뭐 어벤져스 다 모아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벤져스 느낌이 전 신이야. 나에게. 한번 종합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뭐 이런 거 나오고 하는 것처럼 또 막 이렇게 우주세계 더 넓은 세계로 나갔다가 잠에서 한번 또 어벤져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올해도 최근작을 내셔서 행성이라고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뭐 한번 그 행성의 시작은 고향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느낌이 고향에서부터 보도록 하세요. 잠 다음이 고양이거든. 잠 다음에 고양이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고양이를 보고 문명을 보고 행성을 보고 2단계. 네. 잠에서 모든 걸 포기해서 개미, 신, 잠, 끝. 더는 안 되겠어. 이러고 있던 상태인데 그 뒤에는 고양이 나오고 죽음 나오고 기억 나오고 문명 나오고 행성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인피니티까지 가는 페이지 3야. 너무 힘들어. 이 스토리가 아까 고양이, 문명, 행성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스토리 자체 영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보려면 아까 그 마블 시리즈처럼 마블 시리즈를 뭐 아이언맨 1, 2, 3를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출시된 순서대로 보는 방법이 전체적인 그 그렇죠.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이분의 작품도 그렇게 보는 게 사실상 이해하기 가장 좋다는 거예요. 출간된 순서대로. 네. 이거는 끝나지 않은 스타워즈 4, 5, 6, 1, 2, 3으로 볼 것인가 1, 2, 3, 4, 5로 볼 것인가와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중요한 키워드 하나 얻었어요. 베르베르는 중간에서 마음대로 시작했다가는 힘들 수 있다. 이분의 사견이고 우리의 사견이지만 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러합니다. 91년 개미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 그 순서를 한번 찾아보고 그거들을 읽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그렇죠. 네, 오케이. 네, 그렇게 그러면 정리가 됐다고 치고. 네. 지금 이제 그 아까 뭐 매그레? 네, 매그레 시리즈와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 매그레 시리즈 중에 06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갖고 오셨는데 이 작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건 개츠비죠. 네. 위대한 개츠비.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실제로 이 두 책의 굉장한 공통점은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심플하죠. 네. 내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되게 이런 류의 글들은 뭐 한 가지 주제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어차피 추리 소설인 거는 맞지만 사건 해결이고. 사건 해결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등장인물들이 왜 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대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려져 왔는가에 대해서의 문제점 인간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계속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파헤치는 매그레 탐정의 그런
끈질김. 범인의 내면을 파헤쳐러 가는 거군요. 범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1부터 10까지에 대한 얘기들을 짜맞추는데 그러니까요. 마치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아, 한 명의 등장인물을 온갖 백그라운드를 다 생각을 해냅니다. 소설처럼요. 경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네. 접목을 시켜본다는 얘기. 네, 맞아요.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는데 왼손에는 여기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다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겠네 이걸 보면은. 뭐 봐야 되겠어요. 근데 네.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차로의 밤이 이제 매그레 시리즈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고 이거는 빛을 되게 잘 이용한 빛? 소설, 예, 빛, Right? 예, 라이트죠. 빛을 잘 이용한 소설로 되게 유명해서 이제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고요 외국에서는. 빚더미의 그 빛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냥 햇빛에 이제 햇빛. 네, 불빛. 불빛의 네, 라이트가 굉장히 교차로다 보니까 그 교차로에서 생긴 이런 그림자나 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두 소설 다 심플하죠. 이제 위대한 개츠비 자체도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 문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그때 당시 뉴욕의 삶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읽어보면서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게 사건에 대해서 뭔가 파헤치고 뭔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인간 내면에 뭔가 파악을 한다거나 인간이 왜 그렇게까지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지 인간이 왜 굳이 이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에요. 사실 매그레 시리즈에 되게 재밌는 점이 얘가 탐정이고 얘가 매그레 경감입니다. 경감이니까 경찰이겠죠. 근데 굳이 범인을 안 잡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이야기의 짜맞춤을 맞추고 그냥 누군지만 떠나는. 알고 끝나는 거야? 네. 오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떠나기도 하고.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직무유기인데요? 직무유기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이해는 되지만 직무유기. 그러니까 탐정은 그럴 수 있죠. 네. 탐정은 그럴 수 있어요. 탐정은 어. 범인은 쟤야. 그렇지만 뭐 안타까운 사정이 지금 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아냈어. 그렇지만 난 돌아갈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여운을 남기는데 경찰이 그러면 이게 경감이기 때문에 이제 경감은 굉장히 높은 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떠나지만 결국에 사건 해결은 됩니다. 이제 본인이 처리하지 않는다. 너네 어차피 시한부야. 뭐 늘 그래 어떤 배경이 있겠고. 네. 그런 뭔가가 있다는 네.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예를 들면 너네 사랑 이쁘게 해. 굳이 내가 잡진 않을게. 너네 스토리 알겠어. 너네가 왜 도망간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좀 봐줄게. 근데 너네가 그 시간이 길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네들은 이미 꼬리가 잡혔으니까. 라는 뭔가 이렇게 그런 여운을 계속 준다는 낭만적이네요. 네.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